아빠, 보고 싶어. 가을비 내리는 아들의 묘지 앞에서 윤상원 회장은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진실과 마주했습니다. 죽은 아들의 무덤 앞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꽃을 놓는 한 소년. 처음 보는 그 아이의 얼굴에는 세상을 떠난 아들의 눈매가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어요. 서정건설 회장으로 40년간 권력의 정점에 서 있던 남자가 그 순간만큼은 그저 떨리는 손으로 빗물 젖은 쪽지를 움켜쥔 채 무릎 꿇은 한 사람의 할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상원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요. 12년 전 자신이 권력으로 짓밟았던 한 여자의 인생이 자신이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갈라놓았던 두 사람의 운명이, 그리고 아들의 의문스러운 죽음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이 모두 이 소년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요. 이제 한 남자가 저지른 오만의 대가와 너무 늦게 찾아온 속죄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후 어디서 함께하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과 인사 나누고 싶어요. 가을비가 내리는 묘역은 언제나 고요했습니다. 빗방울이 비석을 적시는 소리만이 정막을 채울 뿐 살아있는 사람의 발자국 소리는 좀처럼 들리지 않았죠. 윤상호는 검은 우산을 받쳐든 채 좁은 돌계단을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66의 나이에도 꼿꼿한 그의 등이 오늘따라 유난히 구부러져 보였어요. 서정건설 회장이라는 직함이 무색하게 이곳에서만큼은 그저 아들을 잃은 한 사람의 아버지일 뿐이었습니다. 도연의 묘는 언덕 중턱에 자리하고 있었어요. 단아한 검은 화강암 비석이 빗속에서도 단정하게 서 있었습니다. 상원은 몇 걸음 남지 않은 지점에서 발걸음을 멈췄어요. 누군가 있었습니다. 아들의 무덤 앞에 작은 그림자 하나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무릎을 꿇은 채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었죠. 상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도연의 묘를 찾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회사 사람들도 기일에나 한두 명 들르는 정도였죠. 그런데 이 비오는 평일 오후에 어린아이가 혼자 이곳에 있다니. 천천히 다가가는 상원의 발소리에도 소녀는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온 신경을 비석 앞에 놓인 꽃을 가지런히 정리하는 데 쏟고 있었어요. 하얀 국화 몇 송이가 소년의 작은 손에서 조심스럽게 펼쳐졌습니다. 아빠, 작고 떨리는 목소리가 빗소리 사이로 들려왔어요. 상원의 발이 얼어붙었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을까? 아빠라고 했나? 이 아이가 도연이를. 소녀는 여전히 상원의 존재를 모르는 채 혼잣말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아빠 얘기 나왔어. 엄마는 여기 오지 말라고 했지만 그래도 왔어. 어린 목소리였지만 묘하게 단단한 구석이 있었어요. 슬픔을 삼키는데 익숙한 사람의 말투였습니다. 상원은 숨을 죽인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다가갈 수도 물러날 수도 없었습니다. 소년이 손으로 비석을 쓰다듬었어요. 추울 것 같아서 왔어. 비도 오고. 그 순간 돌풍이 불었습니다. 상원이 들고 있던 우산이 크게 흔들리며 옷자락을 펄럭였어요. 바람에 실려온 소리에 소년이 화들짝 놀라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상원의 손에서 우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요동쳤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소년의 얼굴이 보였어요. 비에 젖어 이마에 찰싹 달라붙은 앞머리, 그 사이로 드러난 또렷한 쌍꺼풀, 길게 찢어진 눈꼬리, 작지만 오똑한 콧날, 무엇보다 그 눈빛, 맑으면서도 어딘가 외로워 보이는 그 표정, 도연이었습니다.
25살 대학을 갓 졸업하고 처음 회사에 들어왔을 때의 그 모습이 소년의 얼굴에 그대로 새겨져 있었어요.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똑같았습니다. 미간의 간격, 입꼬리의 곡선, 귀의 모양까지. 누구세요? 소년이 경계하는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작은 몸이 살짝 뒤로 물러났어요. 낯선 어른 앞에서 본능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이었죠. 상어는 입을 열려다 말았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넌 누구냐고 물어야 할까? 왜 도연을 아빠라고 불렀느냐고 따져야 할까? 하지만 그 무엇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녀는 상원의 강렬한 시선이 부담스러웠던 듯 황급히 몸을 일으켰어요. 젖은 바지를 툭툭 털어내며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저 이제 가봐야 해요. 잠깐. 상원의 입에서 무의식적으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손이 저절로 앞으로 뻗어졌어요. 하지만 소녀는 이미 몸을 돌린 뒤였습니다. 작은 발이 젖은 돌계단을 재빠르게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잠깐만, 이름이. 상원이 뒤를 쫓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비에 젖은 계단에 발이 미끄러지며 중심을 잃었어요. 우산을 짚고 간신히 균형을 잡는 사이 소년의 모습은 이미 저 아래쪽으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기다려라. 목소리를 높여 불렀지만 소년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작은 뒷모습이 빗줄기 속으로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상어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무릎이 떨렸습니다. 소년이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진 후에도 상어는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렸어요. 차가운 빗방울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천천히 몸을 돌려 도연의 묘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소년이 놓고 간 하얀 국화가 빗물에 젖어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 옆에는 작은 종이 한 장이 돌에 눌려 있었습니다. 상어는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집어들었어요. 젖어서 번진 글씨였지만 간신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빠, 보고 싶어. 민준이가. 종이를 쥔 상원의 손이 세차게 떨렸습니다. 민준. 소년의 이름은 민준이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도연을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상원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비석 앞에 주저앉아 그 쪽지를 가슴에 꼭 쥐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어요. 도연아, 이게 무슨... 목이 메었습니다. 12년 전 도연이 사랑했던 여자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이은아. 재벌가 며느리감이 아니라는 이유로 평범한 집안 출신이라는 이유로 상원이 직접 아들의 곁에서 떼어냈던 그 이름. 혹시 그때 그 여자가 아이를 가졌던 걸까? 혹시 도연은 알고 있었던 걸까? 혹시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손자가 태어났던 걸까?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소년의 얼굴에서 본 그 눈매는 절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핏줄은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상어는 비석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차가운 돌의 감촉이 피부에 와닿았어요.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작게 중얼거린 그 말은 빗소리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묘역은 여전히 고요했고 가을비는 그칠 줄 몰랐어요. 12년 전의 봄은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도연은 26살이었어요. 서정건설의 후계자라는 무게가 아직 어깨를 짓누르기 전 자신의 꿈을 좇을 수 있다고 믿던 시절이었죠. 건축학을 전공한 그는 대학원에 진학해 도시설계를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사는 공간을 만드는 일, 그게 도연이 진심으로 하고 싶었던 일이었어요. 도연이 은하를 처음 만난 건 대학 근처 작은 갤러리에서였습니다. 미대 졸업 작품 전시회였어요. 도연은 건축 프로젝트 참고 자료를 찾으러 우연히 들렀다가
한 그림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낡은 골목길을 그린 수채화였어요. 허물어진 담벼락, 녹슨 대문, 좁은 골목 사이로 빛나는 석양. 단순한 풍경화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사람들의 삶이 담겨 있었어요. 골목 한 구석에 놓인 화분, 대문 앞에 세워둔 낡은 자전거, 빨랫줄에 걸린 빨래들. 재개발로 곧 사라질 동네의 온기가 고스란히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림 마음에 드세요? 뒤에서 들린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단발머리에 낡은 청바지를 입은 여자가 수줍게 웃고 있었어요. 물감이 묻은 손, 편안한 미소, 맑은 눈빛. 은하였습니다. 이 골목이 실제로 있는 곳인가요? 네, 저희 문화센터 근처예요. 다음 달이면 철거된대요. 은하의 목소리에는 깊은 아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라지는 풍경들을 그림으로 남기고 싶다고 말했어요. 누군가는 기억해야 한다고. 그곳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삶이 그냥 사라져서는 안 된다고요. 도연은 그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자신이 공부하는 도시 설계가 바로 그런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개발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의 삶과 기억을 존중하는 개발이어야 한다고요. 저도 건축을 공부하는데 같은 생각이에요. 그렇게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전시회가 끝날 때까지, 그리고 근처 카페에서 해가 질 때까지요. 은하는 미술 치료를 전공했어요. 그림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아픔을 색과 선으로 풀어낼 수 있다고 믿었어요. 도연은 건축으로 사람들에게 따뜻한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었죠.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사람을 위한 일을 하고 싶다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주 만났어요. 은하가 그림을 그리는 동안 도연은 옆에서 스케치북에 건물을 그렸습니다. 은하가 물감을 섞는 동안 도연은 그녀의 옆모습을 바라봤어요. 햇살이 은하의 머리카락을 비추면 황금빛으로 빛났습니다. 은하의 부모님은 작은 문화센터를 운영하고 계셨어요. 30평 남짓한 공간이었지만 그곳은 늘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동네 아이들에게 미술을 가르치고 어르신들께 서예 수업을 열고 주부들에게 공예를 알려주고 때로는 주민들의 작은 전시회도 여는 곳이었어요. 도연이 처음 그곳을 방문했을 때 은하의 아버지는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우리 은하 친구구나. 어서 와요. 마침 떡 쪘는데 같이 먹어요. 수입은 많지 않았을 거예요. 수강료도 저렴하게 받았고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은 무료로 가르쳤으니까요. 하지만 은하의 부모님은 늘 웃고 계셨습니다. 은하의 아버지는 말씀하셨죠. 돈보다 중요한 게 사람이란다. 이 동네 사람들이 우리 센터에 와서 웃고 이야기 나누고 새로운 걸 배우는 걸 보면 그게 바로 보람이야. 도연은 그 말이 좋았어요. 서정건설 본사에서는 들을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숫자만 중요했어요. 매출, 영업이익, 주가. 사람은 그저 그 숫자를 만들어내는 도구였죠. 하지만 이곳은 달랐습니다. 할머니들이 서툴게 쓴 서예 작품을 벽에 붙여놓고 자랑스러워하는 모습, 아이들이 그린 그림을 보며 어머니들이 감탄하는 모습, 은하가 학생들을 가르치며 환하게 웃는 모습. 도연은 이곳의 따뜻함에 빠져들었습니다. 사랑은 그렇게 깊어졌어요. 어느 날 저녁 한강공원에서 도연은 은하에게 청혼했습니다. 반지도 없었어요. 준비한 말도 없었습니다. 그저 해가 지는 하늘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벅차오르는 마음에 은하의 손을 잡고 말했죠. 나랑 결혼해 줄래? 은하가 놀라서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금방 촉촉해졌어요. 진심이야? 응. 너랑 평생 함께하고 싶어? 너랑 집 꾸미고 같이 밥 먹고
아이들 키우고 싶어. 그런 평범한 행복 말이야. 은하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웃고 있었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응, 좋아. 나도 오빠랑 그런 삶 살고 싶어. 두 사람은 한참을 껴안고 있었습니다. 한강의 바람이 차가웠지만 행복했어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도연이 아버지에게 은하를 소개하겠다고 말했을 때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상호는 며칠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회장실로 오라고 했죠. 데려와.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도연은 불안했어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너무 차갑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혼을 하려면 아버지의 허락이 필요했으니까요. 서정건설 본사 30층 회장실. 은하는 그 웅장한 건물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도연이 손을 꼭 잡았어요. 괜찮아. 내가 있잖아. 하지만 은하의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장실은 너무 넓었어요. 은하가 살던 집보다 더 넓어 보였습니다. 거대한 책상, 비싼 가죽 소파, 벽을 가득 채운 상장들과 사진들, 모든 것이 압도적이었어요. 상호는 책상 뒤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들어와도 고개조차 들지 않았어요. 한참을 기다린 후에야 시선을 올렸습니다. 앉아. 명령하듯 짧은 말이었어요. 은하는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백화점에서 사 입은 새 원피스가 갑자기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정성스럽게 준비한 화장도 여러 번 고심해서 고른 가방도 모두 부족해 보였습니다. 아버지, 이 사람이 제가 말씀드린 이은하예요. 결혼하고 싶습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은하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의 주먹이 꽉 쥐어져 있다는 것을요. 무릎 위에 놓인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어요. 상호는 은하를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머리부터 발끝까지요. 그 시선이 마치 물건을 감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은하는 숨이 막혔어요. 이름이 뭐라 했지? 이은하입니다. 몇 살이지? 25입니다. 부모님은 뭐 하시나? 문화센터를 운영하십니다. 문화센터? 상원이 비웃듯 되물었습니다. 그게 사업이라고 할 수 있나? 수입은 어느 정도 되는데? 그건 은하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월 수입을 말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적었거든요. 임대료 내고 재료비 내고 강사비 내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아버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저는 은하를 사랑합니다. 도연이 끼어들었습니다.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사랑? 상원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사랑으로 밥 먹고 사나? 도연아. 하지만 내 말 끝까지 들어. 상원이 손을 들어 도연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은하를 바라봤어요. 이은하 씨, 우리 도연이가 누군지 알고 있나? 네. 서정건설. 후계자야. 유일한 후계자. 언젠가 이 회사를 책임질 사람이라고. 상원이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전망이었어요. 저 건물들 중 대부분의 빌딩이 우리 회사가 지은 거야. 직원이 수천 명이 넘어. 협력업체까지 치면 수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서정건설과 연결되어 있다고. 그런 회사의 후계자 부인이 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 은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상원이 책상을 손가락으로 툭툭 두드렸습니다. 재벌가의 며느리는 그냥 아내가 아니야. 회사의 얼굴이고 이미지야. 각종 행사에 나가고 사람들을 만나고 회사를 대표하는 거라고. 그게 감당이 되겠어? 품격이 있어야 해.
집안, 학벌, 매너, 인맥. 그 모든 게 갖춰져야 한다는 거야. 상원의 목소리가 점점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문화센터나 운영하는 집안 딸이 그걸 할 수 있을 것 같나? 솔직히 말해봐. 은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어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상원의 말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어요. 아버지, 그만하세요. 도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은하는 충분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착하고 성실하고 사람들을 보듬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걸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충분하지 않아. 상원이 단호하게 잘라 말했습니다. 넌 내 아들이기 전에 서정건설의 후계자야. 개인적인 감정으로 회사를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어. 위험이라니요? 은하가 무슨 위험이란 말입니까? 격이 안 맞으면 문제가 생겨. 주주들이 뭐라고 하겠어? 언론이 뭐라고 쓰겠어? 서정건설 후계자가 변변찮은 집안 딸과 결혼했다고 말이야. 아버지,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상원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냉정하게 말을 이어갔죠. 정신 차려라, 도연아. 사랑이니 뭐니 하는 건 나이 들면 다 사라져. 하지만 가문은 남아. 회사는 남는다고. 내가 책임져야 할 것들 말이야. 은하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억지로 중심을 잡았어요. 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 먼저 나가보겠습니다. 은하야. 도연이 은하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은하는 고개를 저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괜찮아요. 은하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복도에서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버렸습니다. 억눌렀던 눈물이 쏟아져 내렸죠. 회장실 안에서는 도연과 상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사실을 말했을 뿐이야. 사실이 아니에요. 은하는. 도연아. 상원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넌 아직 몰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결혼이 뭔지, 책임이 뭔지. 저는 은하와 결혼할 겁니다. 아버지가 반대하셔도요. 그래. 상원의 목소리가 더욱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럼 내 마음대로 해봐. 하지만 내 허락 없이 결혼하면 넌 더 이상 서정건설의 후계자가 아니야. 회사와도 인연을 끊는 거고. 뭐라고요? 내 말 못 들었나? 그 여자 선택하려면 회사를 포기해. 선택해. 도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은하를 포기할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 대가는 은하가 치러야 했습니다. 먼저 은하내 문화센터에 세무조사가 나왔습니다. 아무 예고도 없이 갑자기요. 세무 공무원들이 장부를 뒤지고 영수증 하나하나를 확인했어요. 20년간의 기록을 다 들춰냈습니다. 여기 이 영수증 증빙이 안 되네요. 이건 사업 경비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여기 누락된 소득이 있는 것 같은데요. 사소한 실수들이 하나씩 지적됐어요. 악의는 없었지만 형식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이었죠. 과태료가 나왔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었어요. 은하의 아버지는 당황했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해왔는데 왜 갑자기 이런 일이. 그리고 일주일 후 더 큰 일이 벌어졌어요. 건물주로부터 통보가 왔습니다. 임대료를 월 1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린다는 내용이었어요. 2배였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계약서에는 3년간 동결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은하의 아버지가 건물주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건물주는 시큰둥하게 대답했어요. 계약서? 그거야 협의하에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동네 시세가 얼마인데? 싫으면 나가시면 되고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20년이나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장사는 장사니까. 건물주는 냉정했습니다. 20년간 함께해온 정도 소용없었어요. 은하는 직감했습니다.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자신들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을요. 도연도 알았습니다.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아버지, 이게 대체 무슨 짓이에요?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던 상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은하네 문화센터요. 갑자기 세무조사에 임대료까지 올랐다고요. 아버지가 뭔가 하신 거죠? 내가 왜 그런 걸 하겠니? 상원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거짓말이라는 걸 숨기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제발 그만하세요. 은하네 가족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그저 성실하게 일해온 사람들이에요. 잘못이 없다고? 상원이 책을 내려놓았습니다. 분수를 모르는 게 잘못이지. 재벌 집안 아들한테 접근해서 신분 상승하려는 게 잘못 아니냐고. 아버지, 도연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은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를 사랑해서 진심으로. 진심? 상원이 비웃었습니다. 순진하긴. 가난한 집안 딸이 재벌 집안 아들을 만났는데 욕심이 안 생기겠나? 다들 그래. 사랑이니 뭐니 포장하지만 결국 돈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증명해봐. 그 여자더러 너 포기하라고 해봐. 진심이면 포기하겠지. 도연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버지의 차갑고 비틀린 논리 앞에서 말문이 막혔어요. 상원이 다시 책을 들었습니다. 정신 차려. 내가 지켜야 할 건 그 여자가 아니라 이 회사야. 서정건설이란다. 문화센터는 버틸 수 없었습니다. 세무조사 과태료와 2배로 오른 임대료를 감당할 방법이 없었어요. 은하의 부모님은 밤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눈물도 많이 흘렸죠. 결국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동네 주민들의 사랑방이었던 그곳이 텅 비어버렸어요. 학생들이 그린 그림들을 떼어내고 책걸상을 정리하고 물감과 붓을 상자에 담았습니다. 은하의 어머니는 하루 종일 울었어요. 은하의 아버지는 하루아침에 늙어버렸습니다. 평생을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걸 지켜봐야 했으니까요. 얼굴에서 생기가 사라졌어요. 도연은 은하를 만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은하는 피했어요.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에도 답이 없었죠. 어느 날 밤 도연은 은하의 집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3시간을 서 있었을까요? 추운 겨울밤이었어요. 입김이 하얗게 나왔지만 도연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은하가 나타났어요.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죠. 피곤해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은하야. 은하가 깜짝 놀라 멈춰 섰습니다. 도연을 보고 눈물이 그렁그렁해졌어요. 왜 여기 있어? 너 보고 싶어서.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가요, 도연 오빠. 은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단호했어요. 우리 이제 그만 만나. 무슨 소리야? 우리 결혼하기로 했잖아. 안 돼. 은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오빠 아버지 말이 맞아. 나는 오빠한테 어울리지 않아. 집안도 능력도 부족해.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사랑만으로는 안 돼. 은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부모님 봐. 평생 일군 게 하루아침에 무너졌어. 누가 그랬는지 우리 다 알잖아. 그런데 증거도 없고 싸울 힘도 없어. 그게 현실이야. 은하야. 오빠랑 결혼하면 우리 가족은 더 힘들어질 거야. 우리 아빠 지금도 충분히 힘들어.
은하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나 때문에 오빠가 회사를 잃을 수는 없잖아. 오빠 꿈도 포기할 수 없는 일이고 내 꿈은 너랑 함께 하는 거야. 도연이 은하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은하는 뒤로 물러섰어요. 나는 그날 오빠한테 말 건 거 후회해. 다시는 오빠 보고 싶지 않아. 그 말을 끝으로 은하는 몸을 돌렸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도연이 손을 뻗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도연은 한참을 그 앞에 서 있었어요. 손을 뻗은 채로 멍하니요. 하늘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도연의 어깨에 머리카락에 쌓여갔어요. 그게 두 사람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상호는 그 모든 과정을 따뜻한 서재에서 보고받았어요. 비서가 올린 보고서를 하나씩 읽으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세무조사 결과, 임대료 인상 확인, 문화센터 폐업 신고,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됐죠. 아들을 위한 일이라고, 회사를 위한 일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재벌가는 이렇게 지켜지는 거라고요.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이 서울을 뒤덮어가고 있었어요. 은하와 헤어진 후 도연은 달라졌습니다. 웃음이 사라졌어요. 친구들과의 약속도 끊었습니다. 주말에는 혼자 집에서 지냈죠. 대학원도 그만뒀어요. 도시 설계로 사람들에게 따뜻한 공간을 만들어주겠다던 꿈도 접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나? 도연은 중얼거렸어요. 사람을 위한다는 게, 삶을 존중한다는 게 무슨 소용이었을까요? 결국 힘 있는 사람이 모든 걸 좌우하는 세상이었습니다. 서정건설 기술본부로 출근했어요. 후계자 수업이라며 상원이 배치한 부서였습니다. 현장을 돌아다니며 공사 현황을 점검하고 도면을 검토하고 안전관리를 확인하는 일이었죠. 도연은 묵묵히 일했습니다. 말수가 줄었어요. 점심시간에도 혼자 먹었고 회식 자리도 피했습니다. 동료들은 처음엔 말을 걸었지만 점점 그를 멀리했어요. 저 사람 왜 저래? 후계자라고 거만한 거 아니야?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아니, 신경 쓸 여력이 없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거든요.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집에 가도 할 일이 없었어요. 빈 아파트에 혼자 앉아 있으면 은하 생각만 났습니다. 그녀의 웃음소리, 그림 그리던 모습, 문화센터에서 함께했던 시간들. 잊어야 하는데,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길을 걷다가 비슷한 뒷모습만 봐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갤러리 앞을 지나칠 때마다 발걸음이 느려졌죠. 2년이 흘렀습니다. 주변에서 선 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도연아, 이제 나이도 있는데 좋은 사람 만나봐라. 상원이 말했어요. 하지만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아니에요. 언제까지 그럴 거냐? 그 여자 생각은 그만해. 상원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도연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죠. 결혼은 생각할 수 없었어요. 다른 사람을 만난다는 것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도연에게 사랑은 한 번뿐이었거든요. 그렇게 또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도연은 대산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를 맡았어요. 서정건설의 대형 사업이었습니다. 3,000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짓는 공사였죠. 현장을 돌며 점검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기초공사가 설계 도면과 달랐어요. 파일 깊이가 부족했고 철근 간격도 넓었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시공했습니까? 도연이 현장 소장에게 물었어요. 현장 소장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본사 지시였습니다. 본사 지시요? 네, 뭔가 절감하라고요.
안전에는 문제 없다고 했습니다. 도연은 도면을 다시 확인했어요. 설계상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유분이 너무 없었어요. 지진이나 집안 침하가 일어나면 위험할 수 있었죠. 이건 위험합니다. 원래 설계대로 해야 해요. 하지만 본부장님이 직접 지시하신 건데요. 도연은 본사로 돌아와 자료를 뒤졌습니다. 대산 신도시 프로젝트 파일들을 열어봤어요. 무언가 분석표, 자재 구매 내역, 시공 지시서. 밤늦게까지 검토하던 도연은 손을 멈췄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자재 구매 금액이 실제 사용량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철근, 시멘트, 레미콘 모두 실제보다 비싼 가격으로 구매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어요. 차액이 어디로 간 거지? 도연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대충 잡아도 10억 원이 넘었어요.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기록이 없었습니다. 며칠간 더 조사했습니다. 다른 프로젝트들도 확인했어요. 패턴이 보였습니다. 자재비를 부풀려 기록하고 실제로는 싸게 구매하거나 양을 줄여서 시공하는 거였어요. 그렇게 생긴 차액은 어딘가로 빠져나갔습니다. 비자금이었어요. 도연은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횡령이 아니었어요. 부실 공사였습니다. 수천 명이 살 아파트를 부실하게 짓고 있었던 거죠.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밤새 고민했습니다. 보고해야 할까요? 하지만 누구에게요? 기술본부장은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주도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럼 아버지에게? 도연은 망설였습니다. 상원이 알고 있을까요? 혹시 지시한 건 아닐까요? 아니야. 아버지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은한의 가족에게 했던 일을 생각하면요.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일주일을 고민했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얼굴이 수척해졌죠. 결국 도연은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증거를 모았어요. 도면, 시공 내역서, 자재 구매 기록, 원가 분석표 모두 복사해서 개인 노트북에 저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술본부장이 도연을 불렀어요. 강대리, 대산 신도시 현장 점검 어떻게 돼가? 아직 검토 중입니다. 뭐가 그리 오래 걸려? 다른 현장도 많은데. 도연은 본부장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50대 중반의 이 남자는 20년 넘게 서정건설에서 일한 사람이었죠. 본부장님, 현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뭔 문제? 기초 시공이 설계와 다릅니다. 위험할 수 있어요. 본부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강대리, 목소리 톤이 달라졌습니다. 조심스러워졌어요. 현장에 대한 열정은 좋은데 이런 큰 프로젝트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거든. 안전도 중요하지만 원가도 중요하고 일정도 중요하고 하지만 이건 너무 위험합니다. 본부장이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거 내 마음대로 된 일이 아니야. 나도 위에서 지시받은 거라고. 위에서요? 그래.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런 큰 결정을 할 수 있나? 다 계획된 거야. 무언가 절감 목표치도 시공 방식도. 본부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 알만한 사람이 왜 이러나? 도연은 본부장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안에서 비난과 책망이 보였어요. 알겠습니다. 도연은 자리로 돌아왔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위에서 지시했다고? 경영기획실? 아니면 더 위? 아니야, 아버지는 아닐 거야. 아버지가 이런 위험한 일을 지시할 리 없어.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모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파일로 만들어 USB에 저장하고
클라우드에도 백업했어요. 그리고 간단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서정건설 대산 신도시 프로젝트 부실 공사 의혹. 제목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걸 공개하면 회사는 큰 타격을 받을 거예요. 주가가 폭락하고 신뢰도가 떨어지고 법적 문제도 생길 겁니다. 하지만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될까요? 부실한 아파트에 사람들이 살게 됩니다. 언젠가 사고가 날지도 몰라요. 도연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집이었어요. 가족이 모여 사는 공간이었죠. 은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녀가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맞아. 사람이 제일 중요해. 도연은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보고하기로요. 상원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건 옳은 일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도연은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USB를 주머니에 꼭 쥐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비서실을 지나 회장실 문 앞에 섰습니다. 노크하려던 순간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대산 프로젝트 잘 진행되고 있지? 상원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대답하는 목소리는 예, 회장님. 계획대로입니다. 무언가 절감도 목표치 달성했고요. 사촌 윤민우였어요. 도연보다 5살 많은 상원의 조카 윤민우 경영기획실 이사로 일하고 있었죠. 좋아. 이번에도 수고했어. 도연은 문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가 알고 있어. 아니, 지시한 거야.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USB가 손 안에서 미끄러질 뻔했어요. 도연은 뒤돌아 나왔습니다. 비틀거리며 계단을 내려갔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회사 주차장까지 내려와 차에 올랐습니다. 핸들을 꽉 쥐었어요. 손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지마저. 결국 모든 게 아버지 뜻이었던 거야. 도연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회사를 위해 침묵해야 할까요? 아니면 진실을 밝혀야 할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기술본부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도연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시동을 걸고 차를 몰았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달렸어요. 한강 다리를 건너고 강변도로를 달리고 외곽으로 나갔습니다. 저녁 무렵 도연은 바닷가에 도착했어요. 인천 앞바다였습니다. 차에서 내려 방파제에 앉았어요.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갔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도연은 USB를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이 작은 저장 장치 안에 모든 증거가 들어 있었어요. 이걸 어디에 제출해야 할까요? 감사원? 검찰? 언론? 하지만 그러면 아버지는 어떻게 될까요? 회사는요? 수천 명의 직원들은요? 어떻게 해야 하지?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때렸어요. 도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사흘간 도연은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회사에도 나오지 않았어요.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집에도 없었죠. 상원은 비서를 시켜 도연을 찾게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새벽 도연이 돌아왔어요. 초췌한 얼굴이었습니다. 수염이 자라 있었고 옷도 구겨져 있었어요. 어딜 갔었니? 상원이 서재에서 나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생각 좀 했어요. 생각? 네. 도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상원은 그 닫힌 문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이 달라졌어요. 예전의 도연이 아니었습니다. 눈빛이 달랐고 분위기가 달랐어요. 무언가 단단해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도연은 출근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했어요. 아직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서 혼자 컴퓨터를 켰습니다. USB를 꺼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며칠간 고민한 끝에 내린 결론이었죠.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아버지에게가 아니라 외부에요. 감사원에 제보하기로 결심했어요. 익명으로요. 회사는 무너질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부실한 건물에 사람들이 사는 것보다는 나았어요. 도연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오전 10시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점퍼를 걸치고 USB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감사원은 여의도에 있었습니다. 차로 30분 거리였죠. 강대리 어디가? 동료가 물었습니다. 외부 미팅 있어서요.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주차장으로 내려가 차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었어요. 핸들을 잡은 손에서 땀이 났습니다. 할 수 있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출발했어요. 한강대교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오전에 햇살이 강물을 비추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앞차가 급정거했습니다. 도연이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하지만 제동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페달이 푹 들어갔어요. 뭐야? 당황해서 다시 밟았습니다. 소용없었어요. 차는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핸들을 꺾었습니다. 급하게 차선을 바꾸려 했어요. 하지만 옆에서 트럭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비켜! 소리쳤지만 들릴 리 없었어요. 트럭과 부딪혔습니다. 충격으로 차가 회전했어요. 난간이 보였습니다. 가까워졌어요. 도연은 핸들을 반대로 꺾었지만 늦었습니다. 쾅당! 차가 난간을 들이받았습니다. 오래된 난간이 부서지며 무너졌어요. 차가 공중으로 떴습니다. 그 짧은 순간 도연의 머릿속에 여러 장면이 스쳐 지나갔어요. 은하의 웃는 얼굴, 한강에서 청혼하던 날, 문화센터에서 함께 그림 그리던 시간, 눈 내리던 마지막 밤, 미안해, 은하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차가 물에 떨어졌습니다. 큰 물보라가 일었어요. 차체가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강물이 차 안으로 들어왔어요. 차갑고 빠르게요. 도연은 안전벨트를 풀려 했지만 풀리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물이 가슴까지 차올랐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차 밖의 흐릿한 햇빛이었습니다. 물 위에서 반짝이는 빛, 그리고 어둠이 찾아왔어요. 사고 신고는 10분 후에 들어왔습니다. 목격자가 신고했죠. 경찰과 소방차가 출동했어요. 잠수부들이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1시간 후 차를 건져 올렸어요. 도연은 운전석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의식이 없었어요. 구급차가 병원으로 급히 이송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도연은 병원 도착 전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29살이었어요. 서정건설 본사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후계자가 사고로 사망했다고? 한강대교에서 차가 강으로 떨어졌대. 어떻게 된 거야?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충격과 혼란이었어요. 상호는 회장실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비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죠. 회장님, 아드님이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상원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어요. 손에 들고 있던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뭐라고? 한강대교에서 차량이 강으로 추락했고 병원으로 이송 중에 사망하셨습니다. 상원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아들이 죽었다고? 현실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영안실이었어요.
하얀 천으로 덮인 시신. 천을 걷어내자 도연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어요. 마치 잠든 것 같았습니다. 도연아. 상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의 차가운 손을 잡았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깨어나라. 제발. 하지만 도연은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조사를 시작했어요.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였죠. 차량을 인양해서 확인했습니다. 브레이크 계통에 이상이 있었네요. 브레이크액이 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동이 안 걸린 것 같습니다. 정비 불량인가요?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은 단순 사고로 결론 지으려 했어요. 이상한 점은 없어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조카 민우가 나섰습니다. 회장님,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민우는 33이었어요. 경영기획실 이사로 상원의 오른팔 역할을 하고 있었죠. 영리하고 야심찬 사람이었습니다. 경찰 조사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회장님은 장례 준비에만 신경 쓰세요. 상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들을 잃은 충격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민우는 경찰과 접촉했습니다. 식사를 대접하고 술을 마시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번 사고 조용히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서정건설 후계자가 사망한 거잖아요. 언론에 크게 나가면 회사 이미지에 좋지 않습니다. 단순 교통사고로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의 뜻을 전하겠습니다. 경찰은 민우의 눈빛을 읽었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크게 문제될 건 없으니까요. 사고는 단순 과실로 정리됐습니다. 정비 불량으로 브레이크가 고장났고 그로 인해 난간을 들이받아 추락했다는 결론이었어요. 도연의 노트북과 USB는 경찰이 인수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그것들은 민우의 손에 넘어갔어요. 민우는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파일을 열어봤어요. 대산 신도시 프로젝트 자료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있었구나. 민우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USB를 빼서 서랍에 넣었어요. 그리고 노트북은 포맷했습니다. 모든 흔적을 지웠죠.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회사 사람들과 가까운 지인들만 참석했어요. 언론은 차단했습니다. 상원은 장례식 내내 넋을 잃은 사람처럼 있었어요.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멍하니 아들의 영정을 바라보기만 했죠. 민우는 장례를 주도했습니다. 문상객을 맞이하고 장례 절차를 진행하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처리했어요. 이사들이 모였습니다. 긴급 회의였어요. 후계자가 없는 상황에서 회사를 어떻게 이끌어갈 건가? 회장님 연세도 있으시고 후계 구도를 다시 짜야 하지 않나? 민우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눈빛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기회였어요. 도연이 사라진 지금 후계자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우는 준비되어 있었죠. 회의가 끝난 후 민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도연이 세상을 떠난 지 9년이 흘렀습니다. 아들의 빈자리는 시간이 지나도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을비 내리던 그날 묘지에서 소년을 만난 후부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상원은 서재에 틀어박혔어요. 책상 위에는 젖은 쪽지가 놓여 있었어요. 아빠, 보고 싶어. 민준이가 종이가 마르면서 글씨가 더 흐릿해졌지만 상원은 그것을 하염없이 바라봤습니다. 민준이라는 이름, 도연을 아빠라고 부르는 그 소년. 손이 떨렸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정말 혹시, 상원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비서실에 전화를 걸었어요. 나야. 사람 하나 찾아야 하는데. 누구를 찾으십니까? 이은아. 12년 전 자네에게 작업을 지시했던 사람이야. 비서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12년 전 일을 기억하는 듯 했어요. 알겠습니다.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조용히 해. 아무도 모르게. 예, 회장님. 전화를 끊고 상원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지만 보이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소년의 얼굴만 떠올랐습니다. 도연과 똑같은 눈매, 똑같은 입꼬리, 똑같은 표정. 이틀 후 비서가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이은하 씨를 찾았습니다. 상원은 보고서를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려 종이가 흔들렸습니다. 이은하, 37살, 현재 서울 은평구 거주, 직업은 재활병원 미술치료사, 미혼, 자녀 1명, 자녀. 상원의 눈이 그 단어에 멈췄습니다. 자녀가 있다고? 네. 아들 하나입니다. 이름은 서민준, 11살입니다. 11살. 계산이 맞았어요. 도연과 헤어진 게 12년 전이었으니까요. 아이 아빠는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혼모로 출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원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사진은 여기 있습니다. 비서가 사진 몇 장을 내밀었습니다. 은하의 사진이었어요. 12년 전보다 얼굴이 여위었지만 여전히 맑은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소년의 사진. 상원의 손이 멈췄어요. 틀림없었습니다. 묘지에서 본 그 소년이었어요. 도연이 그 나이였을 때와 너무 닮았습니다. 주소를 알아냈나? 예. 은평구 진관동입니다. 상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나가봐. 회장님, 혹시 더 조사가 필요하시면. 아니야. 됐어. 이 일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알겠습니다. 비서가 나간 후 상원은 혼자 남았습니다. 사진을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이민준, 도연의 아들일까? 아니, 확신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어요. 나이, 얼굴, 그리고 아빠라고 부르는 그 말. 상원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12년 전 일이 떠올랐어요. 은한의 문화센터에 세무조사를 보내고 임대료를 올리게 만들었던 일, 아들의 사랑을 짓밟았던 그 순간들, 모두 자신이 한 짓이었습니다. 만약 그때 은하가 임신했었다면? 만약 도연이 알았다면? 아니, 도연은 몰랐을 거예요. 알았다면 가만히 있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은하가 혼자 결정한 걸까요? 도연에게 알리지 않고 혼자 아이를 낳고 키운 걸까요? 왜?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지? 하지만 곧 알았어요. 자신 때문이라는 것을요. 상원이 두 사람을 갈라놓았으니까요. 은하는 도연에게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며칠간 상원은 고민했습니다. 찾아가야 할까요? 확인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모른 척 해야 할까요? 하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만약 정말 손자라면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상원은 은평구로 향했습니다. 운전기사에게 차를 몰게 하지 않았어요. 직접 운전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요. 진관동 빌라 앞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2층 건물이었어요.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계단이 삐걱거렸습니다. 상원은 차 안에서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2층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저 안에 은하와 민준이 살고 있구나.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릴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때
건물 문이 열렸어요. 은하가 나왔습니다. 상호는 숨을 죽였어요. 은하는 12년 전보다 많이 여위었습니다. 머리에는 새치가 몇 가닥 섞여 있었고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걸음걸이는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편의점으로 향하는 은하를 상호는 지켜봤습니다. 우유와 빵을 사서 돌아오는 모습, 평범한, 너무나 평범한 모습이었어요. 은하가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창문 너머로 그림자가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상호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저 안에서 손자가 자라고 있어.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아들의 아들이. 눈물이 났어요. 66평생을 살며 울어본 적이 별로 없었는데 요즘 자주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도연아.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빠가 잘못했어. 하지만 사과해야 할 사람은 도연만이 아니었어요. 은하에게도 그리고 민준에게도요. 상호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오늘은 이만 돌아가기로 했어요.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마음의 준비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상호는 다시 묘지로 향했습니다. 도연의 묘였어요. 비석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직 시들지 않은 국화가 놓여 있었어요. 민준이가 놓고 간 꽃이었죠. 도연아, 아빠가 손자를 찾았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아들이야. 너를 닮은 아이. 민준이라고 해. 바람이 불어왔어요. 나무 사이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가 잘못했어. 은하를 쫓아냈고 내 가족을 무너뜨렸어. 그래서 은하가 혼자 아이를 키우게 됐고 상호는 비석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이제라도 바로잡을게. 늦었지만 아빠가 책임질게. 대답은 없었어요.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상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에 흙을 털어내며 고개를 들었어요. 하늘이 맑았습니다. 해야 할 일이 생겼어요. 속죄해야 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상호는 묘지를 나섰습니다. 발걸음이 전보다 가벼웠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목적 의식이랄까요? 차에 올라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연락처를 찾아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나야. 부탁 하나 할 게 있어. 상대는 상원의 오랜 친구였습니다. 대학병원 원장이었어요. DNA 검사를 하나 하고 싶은데 조용히 할 수 있나? 가능하지. 그런데 누구랑? 그건 나중에 설명하지. 시료는 내가 구해서 보낼게. 알았어. 연락해. 전화를 끊고 상호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제 확실히 해야 했어요. 민준이가 정말 손자인지요.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감각이 예민한 사람이었습니다. 43세 나이에 서정건설 경영기획실 이사로 일하며 회사 안의 모든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특히 상원의 일거수일투족을요. 도연이 죽은 후 민우의 위치는 조금씩 높아졌습니다. 이사회에서 발언권이 커졌고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됐어요. 상원도 조카를 점점 더 신뢰하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후계자는 아니었습니다. 아직은요. 그런데 최근 며칠 상원의 행동이 이상했어요. 먼저 비서실에 이상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누군가를 조사하라고요.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요. 비서실장은 입이 무거운 사람이었지만 민우에게는 빚이 있었어요. 작은 정보를 흘려주곤 했습니다. 회장님이 누굴 찾으신데? 민우가 비서실장을 따로 불러 커피를 건네며 물었습니다. 그게 이은하라는 사람입니다. 이은하? 민우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 같았습니다. 누군데? 도연 대리님이 예전에 만나시던 분이라고 합니다. 민우의 손이 멈췄어요. 커피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도연이가 만나던 여자?
네. 12년 전쯤 일입니다. 왜 갑자기 그 사람을? 모르겠습니다. 주소도 알아내셨고 직접 다녀오신 것 같습니다. 민우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왜 갑자기 도연의 옛 여자를 찾는 거지? 더 아는 거 없어? 그 여자에게 아이가 있답니다. 아들이요. 11살. 11살. 민우는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혹시 그 아이가? 민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더 조사해봐. 그 아이 사진 구할 수 있어? 노력해보겠습니다. 이틀 후 민우는 민준이의 사진을 받았습니다. 학교 홈페이지에서 캡처한 사진이었어요. 흐릿했지만 얼굴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민우는 사진을 보는 순간 알았어요. 도연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도연과 똑같은 얼굴이었어요. 젠장, 욕이 튀어나왔습니다. 책상을 주먹으로 쳤어요. 도연이 아들이야. 숨겨진 손자가 있었던 거야. 그리고 상원이 그걸 찾아낸 거였습니다. 민우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어요. 만약 상원이 그 아이를 손자로 인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후계자 구도가 완전히 바뀔 겁니다. 도연의 아들이니까요. 직계 혈손이니까요. 민우는 지난 9년간 공들여 쌓아 올린 게 있었습니다. 상원의 신뢰, 이사회에서의 입지, 회사 내 네트워크, 모든 게 후계자가 되기 위한 준비였어요. 하지만 도연의 아들이 나타나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안 돼. 민우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럴 순 없어. 무언가 해야 했어요. 상원이 그 아이를 받아들이기 전에요. 민우는 며칠간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직접 나서면 의심받을 겁니다. 조용히 교묘하게 해야 했어요. 먼저 과거를 뒤졌습니다. 도연의 사고 기록을요. 9년 전 도연이 한강대교에서 추락사한 사건, 민우가 직접 정리했던 일이었어요. 경찰 조사를 단순 과실로 마무리시켰고 도연의 노트북과 USB도 처리했었죠. 하지만 혹시 빠뜨린 게 있을까요? 혹시 어디 남아있는 증거가 있을까요? 민우는 당시 담당 형사를 찾았습니다. 은퇴한 형사였어요. 민우는 그를 조용한 식당으로 불렀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그러게. 무슨 일이야? 9년 전 일 기억하시죠? 서정건설 후계자 사고건. 형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왜 그걸 갑자기? 당시 기록 다 폐기됐죠? 그럼 내가 그러라고 했잖아. 차량 블랙박스는 물에 잠겨서 데이터 복구 안 됐어. 걱정 마.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혹시 뭐 남은 거 없어? 사진이라든지 보고서라든지. 없어. 깨끗하게 정리했다고. 하지만 형사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민우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뭐 있어? 아니, 그게. 말해. 차량 정비 기록은 남아있을 거야. 정비소에. 그건 내가 손댈 수 없었거든. 민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느 정비소? 강남에 있는 곳인데. 하지만 9년이나 지났는데 아직 있을까? 주소 알려줘. 이틀 후 민우는 그 정비소를 찾았습니다. 밤이었어요. 아무도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비소 사무실 문을 열었어요. 잠금 장치를 푸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구할 수 있었으니까요. 오래된 서류 캐비닛을 뒤졌습니다. 먼지가 풀풀 날렸어요. 9년 전 기록을 찾았습니다. 있었어요. 도연의 차량 정비 기록이요. 민우는 그것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캐비닛을 다시 닫았어요. 흔적을 남기지 않고 나왔습니다. 차 안에서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정비 내역이 적혀 있었어요. 브레이크 점검, 오일 교환, 타이어 공기압. 모두 정상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사고 일주일 전에 정비를 받았는데 브레이크에 이상이 없었다고요. 그런데 사고 당일 갑자기 브레이크가 고장났다? 이건 누가 봐도 수상하잖아. 민우는 서류를 찢었습니다. 조각조각 찢어서 차 밖으로 날렸어요. 바람에 날려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민우는 다음 수를 생각했습니다. 여론을 조작해야 했어요. 상원이 그 여자와 아이를 받아들이기 전에 주변 사람들이 의심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민우는 아는 기자에게 연락했습니다. 사회부 기자였어요. 가십거리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죠.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줄까? 뭔데? 서정건설 회장이 요즘 이상한 여자를 만나고 다닌대. 여자? 응. 미혼모래. 12년 전에 회장 아들이랑 사귀었던 여자인데 갑자기 나타난 거야. 그게 뭐 어때서? 아들 하나 있다는데 나이가 딱 맞아떨어져. 12년 전에 헤어졌는데 아이는 11살이야. 뭔가 수상하지 않아? 기자의 목소리가 흥미로워졌어요. 혹시 후계자 자리 노리는 거 아냐? 글쎄, 나도 잘 모르겠어. 하지만 회장님이 늙으셨잖아. 판단력이 흐려진 것 같기도 하고. 진짜 회장 손자 맞아? 누가 알겠어. DNA 검사라도 해봐야지. 하지만 여자가 돈 노리고 접근한 걸 수도 있잖아. 민우는 씨앗을 뿌렸습니다. 의심의 씨앗을요. 며칠 후 작은 기사가 났어요. 인터넷 매체였습니다. 서정건설 회장, 의문의 여성과 접촉. 미혼모 주장하는 여성, 과연 진실은? 기사는 직접적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돈 노리고 접근하는 거 아니야? 요즘 이런 사기 많던데. 회장님 연세도 있으신데 속는 거 아니야? 민우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부족했어요. 더 확실하게 해야 했습니다. 민우는 회사 내부에도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조심스럽게, 교묘하게요. 요즘 회장님 상태가 안 좋으신 것 같아. 갑자기 이상한 사람들 만나고 다니신데 판단력이 흐려지신 거 아닐까? 임원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됐습니다. 민우는 그것을 부채질했어요. 이사회 회의에서 한 이사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요즘 건강은 괜찮으신지요? 상원이 눈썹을 찌푸렸어요. 무슨 소리야? 아니, 그냥 무리하지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민우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어요. 회의가 끝난 후 민우는 서류를 정리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하늘이 흐렸어요.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서랍을 열어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민준이의 사진이었어요. 민우는 그것을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천천히 찍기 시작했습니다. 조각조각 찢어서 휴지통에 버렸어요. 그리고 휴대폰을 들어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고용한 사람에게서 온 보고였어요. 은평구 진관동 감시 중. 특이사항 없음. 민우는 문자를 삭제하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온 건 일주일 후였습니다. 상원은 직접 병원 원장실을 찾았어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요. 원장은 오랜 친구였지만 오늘만큼은 긴장된 얼굴이었습니다. 앉게. 원장이 의자를 권했어요. 상원은 천천히 앉았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어요. 결과 나왔나? 그래. 원장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하얀 봉투였어요. 상원의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받아드는 것조차 두려웠어요. 직접 보게. 나는 밖에 나가 있을 테니. 원장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상원은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열어야 했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만약 아니라면?
만약 손자가 아니라면? 하지만 알아야 했어요. 진실을요. 천천히 봉투를 뜯었습니다. 종이를 꺼냈어요. 의학 용어들이 가득했지만 맨 아래 결론 부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친자 관계 확률 99.99%. 상원의 손에서 종이가 떨어졌습니다. 손자였어요. 민준이는 정말 도연의 아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손자였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도연의 피를 이은 아이가 살아있다는 기쁨. 하지만 그 아이를 9년간 모르고 살았다는 슬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66평생 울어본 적이 거의 없었는데 요즘은 자주 울게 됐어요. 도연아,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내 아들을 찾았어. 정말 내 아들이야.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종이를 다시 집어들고 읽고 또 읽었어요. 숫자들을 확인하고 재확인했습니다. 99.99%.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상원은 원장을 불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원장이 들어왔어요. 어떤가? 고맙네. 축하하네. 손자를 찾았구만. 이 일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게. 당연하지. 걱정 말게. 상원은 봉투를 챙겨 병원을 나왔습니다. 차에 올라탔지만 시동을 걸지 않았어요. 그냥 핸들에 이마를 기대고 한참을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은하를 만나야 했어요. 민준이를 만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12년 전 자신이 그 가족에게 한 일을 생각하면 부끄러웠습니다.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그날 저녁 상원은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DNA 검사 결과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옆에는 도연의 사진이 있었어요. 아빠가 책임질게. 내 아들을 잘 돌볼게. 사진 속 도연은 웃고 있었습니다. 20대 중반의 환한 얼굴이었어요. 상원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도연의 유품이 들어 있었어요. 시계, 지갑, 명함, 그리고 핸드폰. 핸드폰은 오래전에 배터리가 다 닳았을 겁니다. 하지만 상원은 그것을 꺼내 들었어요. 무거웠습니다.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도연이 죽기 전에 뭔가 남기지 않았을까? 혹시 파일이나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상원은 충전기를 찾았습니다. 오래된 기종이라 찾기 어려웠지만 결국 발견했어요. 핸드폰을 충전기에 꽂았습니다. 10분쯤 지나자 화면이 켜졌어요. 낡은 화면이었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했어요. 상원은 몇 가지를 시도했습니다. 도연의 생일, 상원의 생일. 모두 틀렸어요. 그러다 문득 떠올랐습니다. 도연과 은하가 만난 날. 정확히는 모르지만 봄이라고 들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4월쯤? 상원은 4월 1일을 입력했습니다. 틀렸어요. 연이어 시도했습니다. 4월 5일, 4월 6일 그리고 마침내 4월 15일 열렸습니다. 상원의 손이 떨렸어요. 홈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화면에서는 은하가 도연과 함께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다시 한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도연의 웃는 얼굴을 마지막으로 본 게 대체 언제지? 내가 내 삶을, 내 아들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었구나. 상원은 은하와 손자에게는 좋은 삶을 제공해주고 싶었어요. 그게 가능할 수 있도록 상원은 약간의 실마리라도 잡기 위해 파일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메시지, 메모. 하나씩 확인했어요. 그런데 메모장에 이상한 파일이 있었습니다. 대산 프로젝트라는 제목이었어요. 열어봤습니다. 숫자들과 내역서가 적혀 있었어요. 자재 구매 금액, 실제 시공 내역, 차액 계산. 상원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이게 뭐지? 더 읽어 내려갔어요. 부실 시공,
원가 절감, 비자금 조성 단어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 본부장 지시 하지만 위에서 내려온 것으로 보임. 조사 필요. 민우 형 관련 의심됨. 민우. 상원의 숨이 멎었습니다. 조카 이름이 거기 있었어요. 도연이 마지막으로 남긴 메모예요. 민우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조카가 비리에 연루되어 있었다고? 상원은 급히 다른 파일들을 확인했습니다. 사진 폴더에 문서 사진들이 있었어요. 도면, 시공 내역서, 자재 구매 기록. 모두 도연이 찍어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 날짜가 찍혀 있었어요. 도연이 죽기 하루 전이었습니다. 회의록 사진이었어요. 경영기획실 회의록. 민우의 이름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대산 프로젝트 원가 절감 계획, 수익 구조 조정. 상원의 손이 떨렸어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도연은 알고 있었어요. 민우의 비리를요. 그리고 그걸 폭로하려 했던 겁니다. 그런데 도연은 죽었어요. 한강대교에서 차가 추락했죠. 브레이크 고장이라고 했습니다. 상원은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설마 그게 사고가 아니었던 건 아니겠죠? 아니야, 설마 민우가 그런 짓을. 하지만 의심이 싹 텄습니다. 한번 생각하기 시작하니 멈출 수 없었어요. 민우는 도연이 증거를 모으고 있다는 걸 알았을까요? 그래서 미리 손을 쓴 걸까요? 상원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방안을 왔다 갔다 했어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확인해야 했어요. 사고 기록을요. 상원은 비서에게 전화했습니다. 9년 전 도연이 사고 기록 다 찾아줘. 경찰 보고서, 차량 검사 결과, 모든 거. 회장님, 그건 이미 폐기된 걸로. 폐기? 누가 폐기했어? 민우 이사님이 정리하셨습니다. 상원의 얼굴이 굳었어요. 언제? 사고 직후입니다. 회사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조용히 처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상원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이었어요.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민우가 기록을 폐기했어요. 왜? 숨길 게 있었던 걸까요? 상원은 책상으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도연의 핸드폰을 다시 들었어요. 화면 속 증거 사진들을 하나씩 봤습니다. 아들이 목숨 걸고 모은 증거였어요. 회사의 비리를, 민우의 범죄를 폭로하려던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목숨을 잃었을지도 몰랐어요. 도연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가 몰랐어. 정말 몰랐어. 상원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조사해야 했습니다. 철저하게요. 도연의 죽음이 정말 사고였는지 아니면 살인이었는지, 그리고 만약 후자라면. 상원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요. 책상 위 전등이 흔들렸습니다. 바람이 창문 틈으로 들어왔어요. 이사회가 소집된 건 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긴급 회의라는 통보만 있었어요. 안건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사들이 하나둘 회의실에 모였어요. 표정들이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민우도 들어왔어요. 평소처럼 자신만만한 걸음걸이였습니다. 하지만 상원의 표정을 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굳었어요. 상원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 같았죠. 자리에 앉으시죠. 상원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이사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민우도 천천히 앉았어요. 손에 땀이 났습니다. 오늘 이사회를 긴급히 소집한 이유는 중대한 사안 때문입니다. 상원이 서류 뭉치를 책상에 내려놓았어요. 쿵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윤민우 이사의 배임과 횡령, 그리고
살인 교사 혐의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이사들이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민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회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상원이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스크린에 자료가 떴어요. 대산 신도시 프로젝트 서류였습니다. 9년 전 대산 신도시 프로젝트에서 원가를 부당하게 절감하고 그 차액을 빼돌렸습니다. 총액 30억 원이 넘습니다. 스크린에 숫자들이 나타났어요. 자재 구매 내역, 실제 시공 기록, 차액 계산, 모든 게 명확했습니다. 이 비리를 주도한 사람이 윤민우 이사입니다. 민우가 벌떡 일어났어요. 회장님, 이건 오해입니다. 저는 앉아. 상원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민우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어요. 더 있습니다. 9년 전 도연이 이 비리를 발견했습니다. 증거를 모으고 있었죠. 스크린이 바뀌었어요. 도연의 노트북에서 복구한 파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죽었습니다. 한강대교 추락 사고라고 했죠. 브레이크 고장이라고요. 상원이 다음 자료를 보여줬어요. 사고 일주일 전 도연의 차는 정비를 받았습니다. 브레이크 포함 모든 게 정상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브레이크가 고장났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사들의 표정이 굳어갔어요. 더 이상한 건 사고 기록이 모두 폐기됐다는 겁니다. 누가 폐기했을까요? 윤민우 이사입니다. 사고 직후 조용히 정리했다고 하더군요. 민우의 얼굴에서 땀이 흘러내렸어요. 회장님, 그건 회사 이미지를 위해서. 감히 내 아들 죽음을 회사 이미지 문제로 치부했어? 내 놈이. 상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가 묻어났어요. 상원은 민우의 터무니없는 변명의 순간 치솟은 분노를 억누르며 말을 이었어요. 저는 전문가를 고용해 재조사했습니다. 당시 차량을 정비한 정비소, 목격자들, 그리고 브레이크 전문가까지요. 새로운 자료가 스크린에 떴습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브레이크는 인위적으로 조작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군가 브레이크액을 빼냈거나 라인을 손상시켰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윤민우 이사, 당신이 했습니까? 민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필사적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런 짓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누가 했죠? 당신 지시를 받은 사람이 했나요? 저는 아무것도. 거짓말하지 마. 상원이 책상을 쳤습니다. 쿵 소리가 울렸어요. 당신 계좌를 조사했습니다. 사고 직후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5천만 원이 누군가에게 송금됐더군요. 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민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입술만 바르르 떨렸습니다. 그 사람을 찾았습니다. 도연 차량을 담당했던 정비사였어요. 지금은 해외로 도피했지만 곧 잡힐 겁니다. 상원이 서류를 민우 앞에 던졌어요. 이제 인정하겠어? 네가 내 아들을 죽였다는 걸. 민우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어요. 표결하겠습니다. 윤민우 이사를 즉시 해임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안건입니다. 이사들의 손이 하나둘 올라갔어요. 만장일치였습니다. 가결됐다. 윤민우, 넌 해임이야. 당장 나가. 민우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비틀거렸습니다. 출입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회장님, 민우가 돌아서며 소리쳤습니다.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무슨 짓이든 할게요. 제발. 상원이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무슨 짓이든? 네, 정말 뭐든지. 그럼 내 아들 살려내라. 민우의 입이 딱
딱 벌어졌어요. 회장님, 못하겠지. 죽은 사람은 돌아오지 않아. 상원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지금 이게 내가 당할 일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천만에. 이제 시작이야. 민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검찰에 넘기면 최소 10년은 갈 거다. 살인 교사까지 입증되면 더 늘어나겠지. 그리고 내가 빼돌린 돈 전부 추적해서 회수할 거야. 한 푼도 남기지 않고. 상원이 민우의 귀에 대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감옥에서 내 아들 생각하며 썩어라. 감옥에서 내 삶 또한 편치 않게 만들어줄 거야. 매일 밤마다 도연이 얼굴이 꿈에 나올 거다. 내가 나오도록 만들어주마. 감옥에도 내 사람들은 언제든 갈 수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지? 우리 도연이 얼굴 보거든. 열심히 빌길 바란다. 민우가 바들바들 떨었어요. 그리고 내 가족들 재산 압류당하고 집 나가게 될 거야. 감옥과 똑같은 곳에서 살게 만들어줄게. 상원이 몸을 일으켰습니다. 나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민우는 일어나지도 못했어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보안 요원 2명이 들어와 민우를 끌어냈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상원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맑은 날이었어요. 회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사들이 하나씩 나갔습니다. 상원은 혼자 남았어요. 의자에 앉아 한참을 있었습니다. 복수했습니다. 아들의 원수를 갚았어요. 하지만 가슴이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돌아오지 않았으니까요. 며칠 후 상원은 은평구로 향했습니다. 진관동 빌라 2층짜리 낡은 건물이었어요. 상원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계단이었습니다. 2층 문 앞에 섰어요. 상원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 안에 손자가 살고 있구나. 한참을 서 있었어요.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할까? 손이 떨렸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까지 5분이 걸렸어요. 딩동.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은하였습니다. 12년 만이었어요. 은하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얼굴은 여위였고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어요. 손은 거칠어져 있었고 옷은 낡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았어요. 은하가 상원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회장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두려움이 묻어났어요. 상원은 그 두려움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만든 두려움이었으니까요. 잠깐만 시간을 내줄 수 있을까요? 은하는 뒤로 물러섰어요. 본능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왜 오셨어요? 할 말이 있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상원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은하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문을 열어주었어요. 좁은 거실이었습니다. 상원의 회장실 화장실보다 작았어요. 낡은 소파와 작은 식탁, 벽지는 곳곳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벽에는 민준이가 그린 그림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어요. 민준이도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참이었죠. 교복을 입은 소년이 상원을 보고 얼어붙었어요. 묘지에서 본 그 어른이었습니다. 민준아, 방에 들어가 있어. 은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준이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들어가. 민준이는 천천히 방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문을 완전히 닫지 않았습니다. 틈 사이로 엄마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상원과 은하만 남았습니다. 앉으시겠어요? 아닙니다. 상원은 서 있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66평생 누구 앞에서도 무릎 꿇어본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은하가 깜짝 놀라 손을 뻗었어요. 회장님, 일어나세요. 제발 이대로 내 이야기를 들어주길 바랍니다. 상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저질렀던 일, 용서를 구하러 왔습니다. 은하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당신과 도연이를, 사랑으로 맺어진 두 사람을 내가 갈라놓았습니다. 당신 부모님이 평생 일군 문화센터를 무너뜨렸어요. 상원의 목소리가 끊어졌어요. 당신은 아무런 잘못도 한 적이 없는데. 회장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교만했고 오만했어요. 돈과 권력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상원이 두 손을 바닥에 짚고 고개를 숙였어요. 이마가 바닥에 닿았습니다. 그 대가로 내 아들을 잃었습니다. 도연이는 당신과 헤어진 후 웃지 않았어요. 그 후 한 번도 제대로 웃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은하가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도연이는 회사 비리를 발견했습니다. 바로잡으려 했죠. 하지만 제 조카가 도연이를 죽였습니다. 증거를 없애려고요. 은하가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도연이가 죽은 건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살인이었어요. 내가 제대로 회사를 관리했다면, 내가 아들 말에 귀 기울였다면 도연이는 죽지 않았을 겁니다. 상원이 고개를 들었어요.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몰랐습니다. 당신이 혼자 아이를 낳아 키우고 있다는 걸, 내 손자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걸. 상원이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짚었어요. 묘지에서 민준이를 봤습니다. 도연의 묘 앞에 꽃을 놓고 도연과 똑같은 얼굴로 아빠라고 부르더군요. 그 순간 알았어요. 저 아이가 내 손자라는 걸. 은하가 눈물을 흘렸어요. 상원이 다시 이마를 바닥에 댔습니다. 목소리가 흐느껴 나왔어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외로웠습니까? 아이가 아빠를 찾을 때마다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습니까? 은하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제발, 제발 용서해줘요. 이 늙은이에게 기회를 줘요.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손자를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발. 민준이의 방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소년이 나왔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엄마와 할아버지의 대화를 다 들은 모양이었어요. 할아버지,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상원이 고개를 들었어요. 손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준이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상원 앞에 섰어요. 할아버지가 우리 아빠의 아빠예요? 그렇단다. 아빠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엄마는 말 안 해줘요. 상원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착한 사람이었어. 너처럼 눈이 예뻤고 그림도 잘 그렸지. 사람들을 사랑했고 정의로웠단다. 민준이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아빠가 내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몰랐을 거야. 알았으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란다. 너를 꼭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말해줬을 거야. 민준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나 아빠 보고 싶어요. 나도 그래. 할아버지도 너무 보고 싶단다. 상원이 떨리는 손을 뻗었습니다. 민준이가 그 손을 잡았어요. 작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민준아, 할아버지가 늦었어. 정말 미안하구나. 지금이라도 내 곁에 있어도 되겠니?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상원의 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상원이 손자를 꽉 안았어요. 민준이의 작은 몸이 떨렸어요. 울고 있었습니다. 아빠 냄새 나요. 그래. 응.
언제나 아빠 냄새는 이렇지 않을까 상상했었는데 그 냄새가 나요. 아빠도 이렇게 따뜻했을 것 같아요. 상어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눈물이 나서요. 그저 손자를 꽉 안고 함께 울었어요. 은하도 울면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따뜻한 봄날의 햇살이었습니다. 먼지가 햇살을 타고 반짝이며 춤을 췄어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반갑게 인사 올릴게요. 행복한 하루 되시길